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 소개와 공부 방법,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1차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죠. 축하드립니다. 1차 필기도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셨을 거고, 아무리 쉽게 붙으신 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죠. 나는 쉽게 붙었어 하시는 분들도 학습을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차 필답형 시험은 객관식이 1차보다 좀 더 꼼꼼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험입니다. 1, 2과목을 꼼꼼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필답형 시험을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3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시고 1, 2과목은 대충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시 필기의 1, 2과목 이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의 특성상 이제 오래 공부할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을 막 학자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게 더 좋고 이러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단시간 내에 집중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1시간 6개월보다 하루 10시간 2주가 더 효과적인,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붙는 그런 시험이겠고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보려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작년도 실기시험 결과를 보면요, 전체 그 기사 합격 시험 평균 합격률이 43.9%였는데 작년에 67.9%였습니다. 높죠. 높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좀만 공부하시면 당연히 합격하시는 거고, 그리고 합격은 한 번에 하는 게 당연하고요. 얼마나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격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공부해서 간신히 턱걸이를 합격하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합격성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되, 너무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고도 영어 공부도 해야죠. 다른 자격증도 있죠. 이 자격증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66.7%, 62.4%에서 작년에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요 세 해는요, 21, 22, 23은 문제 유형이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문제 유형이 살짝 다르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 작년에 시험 본 그 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예전에 기출에서 잘 안 보이던 게 나왔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합격률은 올라갔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합격률, 이게 어려우면은 다 같이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건 다 같이 처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오는 것들은 나온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들은 뭐라도 쓰면은 점수를 잘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회에, 이게 웃기죠?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를 보면은 약간 생소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합격률이 낮았는데, 이 합격률을 아마도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이 정도 합격을 60몇 프로 정도 합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합격률을 또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차에 따른 운도 사실 조금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밀한 시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59.2%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전 국민이 다 보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률이 75%입니다. 근데 우리가 68% 되는 합격률 시험을 이제 한 번에 붙지 못하면은 조금 안 되겠다. 이건 한 번에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붙어야겠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못할 시험은 아니다. 쉬운 시험이다.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다. 요거를 감안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2024년 실기 출제 경향을 잠깐만 좀 볼게요.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우리 강의에도 올라와 있는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한 강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저는 출제위원이 24년에 한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출제위원은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바뀌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24년에는 한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하고 조금 다른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23년 이전까지는 전형적인 문제가 많았으나 24년에는 신규 유형의 출제가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중요했던 범위들은 또 나왔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고 또 문제가 생소했던 만큼 부분 점수를 많이 부여해서 점수는 대체로 후하게 준 느낌입니다. 합격률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 출제형이 바뀌었으니까 24년도 출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공부를 하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24년 출제 유형은 참조하되 예전까지 계속 나왔던 출제 유형들을 과 겹치는 것들을 먼저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나 뭐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더 학습하는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24년 추세가 이제 한 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갈지 또 바뀔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한마디 요약을 하자면 나오는 건 계속 나온다. 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충분히 학습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좀 잘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다뤄보자. 이게 이제 그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회주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죠. 얼마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습 시간이 확보가 되고 학습 능력이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진짜 몇 시간만 일주일만 공부해가지고 붙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막 몇 달씩 공부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인 방향을 보면은 나는 어떤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나는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필기 시험 때 충분히 학습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는 다른 사람들 걸 참조하되 나는 나만의 공부 방법과 시간과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1차는 기본 점수가 25점이죠. 왜냐하면 사지선다니까 4개 중에 하나 맞춰도 25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5점을 60점으로 올리는 그런 학습을 하는 건데 2차는 아무것도 안 쓰면 빵점입니다. 빵점이고요. 만점도 10점 깎고 시작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최대한 비슷하게 썼어도 만점은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 잘 본 사람 보면은 한 90점 정도 맞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차 필기 시험보다는 훨씬 더 점수를 따는 게 좀 쉽지 않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알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인출해서 써내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답안에는 필수 키워드가 포함되는 것이 채점 기준입니다. 채점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기에 뭐 이렇게 대충 잘 썼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채점 기준표가 쫙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냐, 어떻게 설명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짧게 써도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길게 써도 핵심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틀립니다. 또 심지어 핵심 키워드가 쭉 들어갔는데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핵심 키워드만 쓰는 게 베스트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핵심 키워드만 쭉 쓰는 게 베스트인데 그분들의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예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가만 보면은 잘 모르는 거, 내가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공란으로 두면요, 채점위원이 채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빵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뭔가 내가 이 열심히 공부한 그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점수를 주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건 빵점이죠. 그래서 뭐라도 쓰십시오. 우리가 객관식 시험도 뭐라도 찍잖아요. 뭐라도 써서 비슷한 거를 최대한 쓰시면은 평가위원들이 아유 노력했네라고 부분 점수를 몇 점이라도 줍니다. 그리고 그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절대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뭐라도 쓰셔야 됩니다. 자, 불이타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내용, 생전 처음 보는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연 가능하고 그러나 당락의 영향은 아니다. 꼭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코어 부분을 충분히 학습해서 그걸 맞추면은 붙는 시험이다. 근데 불이타 부분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 커버를 하겠다고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사서 그걸 갖다가 막 다 보면은 학습량이 너무나 늘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학습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충분히 내가 이제 할 부분을 꼭 항상 나오는 부분을 다 마스터했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브리타 문제,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들에 들어가시는 거,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80점 정도 목표로, 우리 80점은 맞아도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 우리는 80점 목표로 하고요. 20점은 그냥 틀리십시오. 그거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80점을 확실히 획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면은 교재 내용을 일단 100% 이해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죠. 객관식은 흐릿하게 알아도 정답을 대충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별도로 또 공개한 내용이 있었고요. 주관식은 확실히 모르면 못 쓰고 아예 못 쓰고 오답이고 찍으면 빵점이고 뭐 심지어 글씨를 틀려도 틀립니다. 뭐 글씨를 이렇게 철자를 틀리고 맞춤법 이래도 틀립니다. 그리고 글씨도 잘 알아볼 수 있겠어야지 이걸 잘 못 알아볼 수 있겠으면 또 틀리고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자, 기출문제는요.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살짝씩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출되었던 개념의 형태만 바꿔서 나오는 게 한 90%, 새로운 개념은 한 10%에서 많이 나오면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 분량이 이만큼이면 우리 도서와 커버가 강의하는 게 한 이만큼이다. 그리고 출제 문제는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기본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만큼은 맞출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것도 나와요. 전혀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나옵니다. 어쩌겠습니까? 틀려야지. 틀리라고 된 문제인데 틀리면 되는 거고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서와 강의를 충분히 커버하시고 그래도 불안하면은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기본서 있잖아요. 사회조사 분석론 막 이런 거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셔서 이걸 하시고 그래도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 논문 찾아봐야죠. 논문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얼마큼 할 것인가? 저는 한 요 정도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서 믿으십시오. 우리 도서만 다 우리 도서와 강의를 전부 다 하시면 합격하는데 매우 충분합니다. 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할지 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뭐뭐뭐를 쓰시오. 뭐뭐뭐를 설명하고 예를 드시오. 뭐뭐뭐 두 개를 주고 차이점을 쓰시오. 뭐 의미를 주고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뭐 세 가지씩 쓰시오. 그 다음에 방법을 두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하면 답안지에다가 장점 1, 뭐 2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단점 1, 단점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쓰면 베스트인데 장단점이 한 가지씩밖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씩 일단 장점, 단점을 쓰시고 얘가 얘랑 대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장점과 얘의 단점을 바꿔서 쓰시면 또 한 개가 완성이 되죠. 뭐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설명하고 예를 드시오.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아예 얘를 함께 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생태학적 오류와 뭐 환원주의적 오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편하고 그리고 설명하기도 편하죠. 만약에 얘는 알겠는데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드세요. 예를 쭉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그거 보고서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쓴다든지. 설명은 알겠는데 얘를 모르겠다. 그럼 일단 설명을 써요. 써놓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든 쥐어 짜보십시오. 그 설명을 보면 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베스트는 얘를 알고 있으면 설명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학습할 때에 예시와 함께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학습 자체가 좀 편하실 겁니다. 층화 표본 추출과 할당 표본 추출의 차이점을 쓰시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차이점, 장단점 이게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 되겠죠. 얘의 단점은 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서 장단점, 차이점을 같이 알고 있으면 같이 융합해 쓸 수 있고요. 얘를 설명할 수 있으면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요. 얘의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 그 장단점으로 얘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얘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 추출 방법이다.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층간 표본 추출과 할당 표본 추출의 정의, 예시, 장단점, 차이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같이 알고 한꺼번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서 이 G 문장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순수 실험 설계의 의미를 쓰고 정의죠. 장단점을 쓰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 설명,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물론 베스트는 장점, 단점, 설명, 예시 다 같이 한꺼번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사전검사의 목적과 실행 방법 이런 건 살짝 다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의 의미가 뭔지 알면은 왜 이걸 활용을 하며 이게 실행 방법이 뭔지 유추가 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80%의 문제가 이렇게 끝나고요. 나머지 한 10%, 20% 문제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런 것만 다 학습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이거를 먼저 확실히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기출문제가 매우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나오는 똑같이 외워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문제랑 답을 우리가 똑같이 외웁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억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시오 대신에 설명하고 예시를 드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얘도 생태학적 오류의 의미를 쓰고 뭐가 될까요? 그 환원주의적 오류와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항상 변형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이 끝의 말들을 바꿔서 앞의 내용과 끝의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문제의 베리에이션을 좀 이해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걸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방법, 장단점, 예시, 정의, 차이점, 의미 다 알아야 되는 생태학적 오류, 설명, 예시, 차이, 의미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이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 내용들인데 그걸 더 깊이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의 순서는요. 일단 처음에 쭉 보실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필기를 붙었으니까. 근데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암기법과 쉽게 암기하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드릴 거고 암기 다음에 인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많이 써보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 거를 내가 잘 암기했는지 스스로 종이에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종이에 써보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말로 중얼중얼 하시면 됩니다. 말로. 그래서 지하철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가면서 중얼중얼 머릿속에서 한 거를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습장을 놓고 거기에 내가 이 내용들을 쭉 써보고 써보는 게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중얼중얼 말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인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공부라는 걸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많은 주입식 교육과 암기 위주의 어떤 학습으로 오랜 기간 다져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항상 외우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물론 능력이 다르긴 한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는 건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은 한번 보면은 무슨 이거를 인쇄하든 머릿속에 흡수해서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정규분포상의 IQ 100을 기준으로 표준 정규분포의 1시그마 대충 이 정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이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눈, 코, 귀, 뭐 피부, 촉각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지금도 무지하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자극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잊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본 사람들의 얼굴이나 뭐 다른 사람들 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싹 잊어요. 싹 잊고 우리 기억은 단기 기억에 넣었다가 중요하지 않으면 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 기억에 넣은 자료 중에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이 장기 기억으로 옮기면 그거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허설을 잘해야 돼요. 리허설을 잘해야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익힌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암기를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써보는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간다. 골격만 유지해서 암기 내용을 축소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 문장을 다 외우고 내용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커다란 골격만 암기를 하고 인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글자를 연결하여 외우기.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앞글자만 연결해서 외우는 방법. 내용의 스토리를 주기. 그 필기 강의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독립군과 정규군이 등분산성을 오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효 일배충 기억하시죠? 일배충들이 왠지 불효일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스토리를 주는 거. 음악화, 그림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표를 만들고 비교를 해가지고 외우면 우리의 기억은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길게 암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망각전에 반복하는 거죠. 그게 리허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장기 기억에 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써보고 모르는 거 다시 보고 이거를 이게 괴로운 과정이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거를 하다 보면은 나는 바본가? 나는 왜 자꾸 잊어버리지? 뭐 라는 이제 자괴감에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진짜 극소수의 천재와 뭐 경계선 장애 정도가 아니면은 다 비슷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자극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는요,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출제 지수라는 게 여기 써 있죠. 출제 지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해보면은 항상 이따만큼 두꺼운 책에 앞부분만 새까맣잖아요. 우리의 참고서는 앞부분만 까맣다. 앞부분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뒷부분 가면은 별로 안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아예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책상에 앉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첫 부분에다가 출제 지수가 높고 자주 나오는 것들을 앞부분에 좀 배치를 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출제 좀 확률이 낮은 것들을 놨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겠지만 이만큼이 우리 강의의 커버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은 최소한 우리 강의랑 이 도서 정도는 커버를 하셔야 합격을 하신다. 물론 그걸 커버하는 게 합격을 위한 공부 분야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다가 59점 맞아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0점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앞부분 열심히 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해지는 뒷부분 갔을 때는 뭐 그때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볼 필답형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필기 시험에서 한 번씩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 봤던 내용들을 심화하고 그것들을 암기하고 어떻게 인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기 학습보다 오히려 필답형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1, 2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셨던 분들, 필기에서 그런 분들은 이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까지 됐고 암기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암기를 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거 보시면 가리고 한번 써보세요. 확률 표본 추가 종류를 3가지씩 쓰시오. 써보면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3개 다 쓸 수 있으면 그럼 되죠. 그럼 넘어가는 거고 모르면 앞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맞아 이거 필기 때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거였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고 뭘 얼마나 더 학습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다 보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필수 키워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필수 키워드를 좀 참조를 할 거예요. 이 필수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에 따라서 뭐 부분 점수를 얼마큼 주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쓰신 다음에 내가 쓴 거랑 이런 필수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안 돼 있으면 이거를 포함을 해서 암기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만큼 그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 또 없습니다. 암기 많이 하시고 뭐 이해하고 인출하는 이해하고 이런 거는 필답형 말고 작업형 있잖아요. 작업형 할 때는 이해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시고 이번에는 이건 무조건 암기 시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필답형 문제는 설문지를 내가 만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설문지를 만드는 문제는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이거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난이도가 낮아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좀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되고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설문지 작성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효율은 높은데 문제 뭐냐면 낯설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다 뿐이지 몇 가지 원리만 알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눈으로 봐서 당연히 뭐 20세 이상 30세 미만이겠네 라고 알겠지만 손으로 써보면 막상 또 어버버 하면서 안 써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손으로 써본 거를 다 확인하시고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만 다 푸시면은 시험장 가서 뭐 만나는 문제들을 다 못 푸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물론 또 어떤 이제 새로운 출제 위원이 25년도에 뿅 등장을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뭔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들도 많이들 틀리겠고 아마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줘서 합격률 자체에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46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답형 시험을 뭐 60점 만점에 한 50점 이상 맞는 거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쓸 수 있으면 만점은 받지 못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셔야 될 거는 이 46개의 문항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충분히 쓸 수 있는가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강의가 모두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하나씩 가리면서 쭉 써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마지막 날 최종 점검을 할 때 이걸 다 써보세요. 다 써보시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의 교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필답형은 이거를 무조건 다 알면 나는 합격한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믿고 이거를 하시고 정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더 다른 거 공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46개의 답안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